번째, 고대 총문화의 중심 도시 성도를 보겠어요. 바로 성도는 이 중원이 황하의 중하류 유역이라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장강유역의 강호 아까 봤었죠? 거기에 비해서 촉은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눈썰미 있다면 제가 이걸 가르치기 전에 장안과 성도가 물리적으로는 불과 한 500km 정도 좀 남짓 되는 물리적인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천성이라는 곳을 보세요. 사천성의 북쪽으로 진령산맥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도 험준한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서 이 사천성이라고 하는 이곳이 마치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것처럼 완전히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는 분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의 이 지역은 고대부터 독자적이며 아주 자신들만의 특유의 문화를 만들었던 그 지역이 바로 사천성 이 지역을 축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좀 더 지형적으로 볼까요? 이거 위성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중국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만나게 되면서 여기 칭장고원에 해발 6, 7, 8천에 분기되는 지역이 있고 엄청난 고산지대가 있어서 여기 음산산맥 그리고 진령산맥, 알타이산맥, 우랄산맥과 알타이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거대하다고 해도 여기에 광활한 평야인 이곳에 주로 도시가 발전한 거죠. 여기에 갑자기 움푹 솟아있는 산이 있어요. 여기 태산인 거죠. 태산이 높아요? 얼마나 높아요? 우리 한라산보다 낮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중국인들은 태산할까요? 태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기 화곡평원이 너무 낮은 저지대인데 움푹 태산이 솟아있으니까 태산은 신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땅이고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공간이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보세요. 태산은 정말 낮은 그냥 작은 산이죠. 그것은 오늘날 청대 이후에 확장된 오늘날 중국 때문에 이런 거대한 지형이 확인된 거지 고대에는 그런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바로 촉인 거예요. 그러면 중원의 사람들이 이 촉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 진령산맥을 넘든가 아니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처럼 동력선이 있는 경우는 백기를 따라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동력선이 없는 시대에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서 상류로 어떻게 올라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노동력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장강에 뱃놀이 한번 떠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의 모든 농민이 동원돼서 밧줄과 끈으로 연결해서 황제가 탄 배를 끈으로 연결해서 상류로 노동력으로 다 끄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중국 아니자 중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얼마나 고대의 환경이 이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격절시켰는지를 아는 거죠. 바로 여기가 촉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장강의 삼엽의 턱곡이에요. 이걸 따라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리고 장강의 서쪽 북쪽으로는 원시림에 가까운 해발 3천, 4천의 산맥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사천의 서쪽의 산맥과 그 장강의 유명한 협곡 바로 산샤라고 하는 삼엽이죠. 이 험난한 이 땅을 향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노동력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죠. 배를 끌거나 아니면 중국에 무려 3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잔도가 있어요. 이게 장강의 협곡의 절벽에 놓여있는 잔도들이 여기를 깎아가지고 중국을 가보면 불가능한 게 없구나.
항상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중국과 인도, 이런 곳에서는 값싼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이 협곡, 그러니까 조조가 아무리 이 파촉 지방을 정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100만 대군이 동원돼도 이 잔도를 따라 말 한 마리와 병사가 1열, 2열 정도로 갈 뿐이지 100만 대군이 동원돼도 한 명의 장수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지리적인 요점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잔도들 대부분은 오늘날 삼엽댐이 완공이 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해발 169m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저 유서 깊은 잔도가 대부분 물에 수몰됐어요. 아주 일부만 다니다 보면 저 사천의 잔도 일부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에, 이게 얼마나 험난한, 사천 지방이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은 다 물에 잠겼어요. 아니면 이게 10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찍었던 장강유역의 배를 상류로 끌어나르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유명한 천부라는 직업인데, 뭐 남자들 옷 안 입어요. 엄청난 노동의 고통이 있고 땀이 나니까 거의 남자들 옷을 안 입고 배를 끄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100년 전 사진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해녀분들은 막 70대, 80대 할머니분들이 명맥을 유지하잖아요. 이 배를 끄는 천부의 직업은 지금 동력선이 등장하면서 이 직업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것을 중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까지 신청하면서 할아버지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손자를 데리고 온 거죠. 장강의 지류인 우강유역에 있는 천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든 노동인가. 그런데도 장강을 역류시키며 배를 끌어서 가게 되면 드디어 광활한 사천군지가 펼쳐져요. 그들이 얼마나 배를 끌었는지 이 절벽의 바위가 이 끈으로 지금 마모돼가지고 끌리는 모습들이, 이게 장강유역에 가면 곳곳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끈으로 버티고 또 배를 끌고 끌다가 바위가 깎이고 마모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이제 일부 남아있는 장강 천부들의 그 노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사천 지방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결국 역사와 문화적으로 별도의 독자적 문화가 있는 지역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천성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자, 그 사천성에 남겨진 아주 일부 흔적의 기록들이 있는데, AD 4세기경에 동진시대 때 화양국지라는 지리서이자 역사서이자 신화집 같은 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촉지역의 고사와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4세기 문헌이에요. 이 화양국지의 세 번째 권이 촉지에, 촉에 대해서. 근데 이 기록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600여 년 전 기록이죠. 여기 근데 이 촉지방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화양국지에. 보겠어요.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1600년 동안 우리는 이걸 보고 미스테리하게 생각했어요. 한번 볼까요? 옛날 이 지역에 어떤 성왕이 있었는데 그 성왕의 이름이 잠총이었다. 이 잠은 누에벌레를 말하는 누에고치 잠자예요. 서울의 송파구를 옛날 거기 뭐라고 했죠? 잠실이라고 했죠. 거기에 엄청난 뽕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에고치를 많이 키우고, 흥미롭게도 이 벌레가 뽕나무 잎을 굉장히 야금야금 먹고 성장하더니 자기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태가 되기 전에 몸에서 막 실을 뽑아내서 자기를 보호하는 고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 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릴 때 누에고치, 시골에서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이 건넌방에 보면 누에고치를 막 벌레들이 먹고 징그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 누에고치를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목격했던 고대 중국인이 저 벌레에서 뽑아내는 그 섬유조직,
이것을 착목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섬유 조직을 끌어다가 옷감을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섬유인 비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단이라는 거는 자연에 있는 현상이었는데 이거를 인간이 발견하고 거기까지는 자연현상. 근데 그거를 인간의 의복의 문화로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누에고치를 키우면 이게 양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잠을 이용해 방직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의복의 문화가 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왕의 이름이 누에고치 왕. 묵불총자. 왕의 이름이 장총이다. 좀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근데 그의 눈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눈은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눈이 고양이 눈처럼 종이라는 건가? 아니면 이 종자는 우리가 풀어놓을 종자죠. 여기 방종하다. 뭘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걸 종이라고도 그래요. 여기 실사변이 있고 풀어놓는다. 눈이 어떻다는 것과 뭔가 눈이 이상한가 봐요. 이 성왕이 옛날 고대 신화적인 성왕이 차왕 그 다음 왕은 백관이라고 불렸다. 왕의 이름이 이 사천지방에 자라나는 낙엽수가 백나무가 있고 우리도 편백나무 할 때 백자 그리고 관이라는 거는 농경에 필요한 물을 대는 걸 관계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관자는 농경에 필요한 물을 대는 걸 관이라고 해요. 왕의 이름이 물 대는 왕이다. 이상하죠? 또 왕의 이름이 있는데 물고기 어자와 새 부자예요. 왕의 이름이 물고기와 새. 참 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곳에 민강이, 장강의 지류인 민강이 주기적으로 흐르는데 두라는 왕이었을 때, 이 왕이었을 때 민강이 범람해서 큰 홍수가 났는데 이 치수를 잘 못하고 큰 엄청난 재앙이 있고 두는 백성들을 이끌고 떠났다라는 게 이 화양국지에 나오는 촉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혹은 우리가 전통시대 사대부들은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거 무슨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6년 이 사천문지에 성도에서 동북쪽으로 좀 떨어진 광안현이라는 곳, 지금은 광안시가 됐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이 지역에 큰 구름이 3개 있는데 이거를 마을 사람들은 삼성, 3개의 별이 떨어진 마을이다 그래서 삼성촌이라고 불렸던 마을이 있어요. 마치 서울의 강감찬 장군의 출생사로와 관련된 낙성대라고 있죠. 그게 이제 출생사로와 관련된 일화예요. 여기는 삼성태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1986년 농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마 음모를 팔려고 그랬는지 땅을 파다가 역사상 유례없는 흥미로운 구덩이가 발견됐고 여기서 엄청난 청동기들이 발견됐어요. 이거를 저희 연구자들은 이럴 때 이런 거를 위대한 삽질이라고 해요. 이런 삽질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진시황제의 병마용경도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팔려고 땅을 파다가 2200년 전에 지하세계에 병마용이 나옵니다. 가끔 삽질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토양이 극산성이라 우리나라는 땅속에 유물이 잘 남지 않아요. 그게 좀 유감스럽죠. 근데 중국은 파면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청동기 연대 측정 결과 약 3,500여 년 전 기원전 16세기경이에요. 기원전 16세기경 당시 황하유역에서는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상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그 후기예요. 다시 말해 이 유물들이 상나라 시기 유물이 이 사천이라는 엉뚱한 이 격절된 곳에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나일강유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유역, 인더스 강유역 그리고 황하 문명을 꼽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
청동기와 문자 생활에 들어간 선진 문명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역시 초기 선진 문명의 청동기는 역시 황하유역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장강의 상류역에서 상나라와 공존했던 청동기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청동 유물을 보면서 연구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아까 봤던 화양국지를 다시 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화와 역사의 접점을 보았던 거죠. 좀 이따 자료를 보겠지만 이 문명은 한마디로 말해 찬란했던 고도의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왜 계승되지 않고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로스트 시빌리제이션, 사라져버렸어요. 매우 많은 미스테리와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계승되지 않고 사라진 문명.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궁금해하고, 그럼에도 발견된 지 이제 올해 40년이 됐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미스테리인 이유는 당시 황하유역의 상나라는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인 갑골편에다가 문자를 기록한 문자에 진입한 역사시대의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은 유감스럽지만 문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왜 문명에서 문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자들의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천성의 성도 외곽에 있었던 광안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길래 그토록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인가? 네, 이게 발견됐을 당시에 지금은 이 발견된 곳에 가면 다 매립이 돼 있고 발굴할 때 당시에 이 구덩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발굴지나 이런 데 유적지를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중국어 나오니까 웬만한 건 다 매립이 돼 있고 거기에 그냥 편말만 여기가 삼성태 유적이다라는 그냥 편말만 있어요. 너무 좀 허탈하지만 정말 중요한 유적은 공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매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물들은 오늘날 처음에는 사천성 고고연구소에 보관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 삼성태 유물만을 위한 박물관이 따로 광안시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보죠. 네, 바로 삼성태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유물이 바로 이 청동 가면이에요. 어떤 인물상의 얼굴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볼 때 뭐가 좀 이상해요? 눈이 크다 못해 막 앞으로 돌출돼 나오고 엄청난 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 들으셨던 서울대 김병준 교수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 썼고 그분도 저 가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김병준 선생님은 이 가면에 대해서 인상적인 게 웃고 있다. 보통 고대 문명에서는 웃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웃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저 눈과 귀예요. 이 눈과 귀가 너무 강조된 거죠. 제가 가면이라고 했는데 이 청동 가면의 귀와 귀 사이가 1m 64예요. 1m 64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청동 가면 크기가 박물관 가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가면의 형태이지만 실제 얼굴에 쓰기에는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진 동시대의 황하유역에서 만드는 청동제기 정 같은 거 아무리 커야 1m 남짓이에요. 근데 저거를 주물틀에 저걸 제작한 이들의 문명. 저는 이게 발견되자 연구자들이 왜 놀랐냐? 화양국지에 이곳에 옛날 성왕이 있었는데 누에고치라는 왕이 있었다. 근데 그의 눈이 종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런 걸 종이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면을 종목가면이라고 해요. 왜 3,500여 년 전 저들은 저 가면의 모습에 저 눈과 귀를 왜 저렇게
거대한 과장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저의 해석은 이거예요. 이것이 곧 총명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명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스마트하다, 얘가 똘똘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갑골 문자의 총자는 큰 귀예요. 이 총자는 귀 밝을 총자예요. 명자는 눈 밝을 명자예요. 다시 말해 고대의 총명의 원형은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성찰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신의 얘기를 듣는 것을 그걸 총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총명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게 무당이라고 해요. 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한 표현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스럽다 그러면 육아에서는 도덕적 군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크리스찬이라면 성스럽다는 건 굉장히 영성이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죠. 고대의 성스럽다는 건 여기도 나오잖아요. 성스럽다는 글자와 귀 밝을 총자가 갑골 문에는 거의 같아요. 큰 귀와 큰 입이에요. 큰 귀와 큰 입이에요. 이런 걸 성스럽다. 바로 성스러운 건 신의 영역에 다가간 바로 그런 자를 성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스럽고 총명하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조용적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왜 저 눈이 강조된 것이 우리들에게 연상이 될까? 바로 이 사천성의 이 지역이 고대 양장 문화가 발전했던 지역이고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상하면 사실은 인간의 오랜 진화의 과정이고 인간의 발견이나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문화를 끌어들인 문명의 진보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고대인들은 신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수해줬다. 데메테르가 인간에게 농경을 전수해줬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과 금속을 전수해줬다. 디오니소스나 바쿠스가 인간에게 과실의 문화를 전수해줬다. 이게 신화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디오니소스가 우리에게 과실의 문화를 전수해줬다고 믿으세요? 채집경제 때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먹었겠죠. 근데 그 중엔 독이 있는 성분도 있고 인간에게 유리한 포도당이 있는 것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문화를 인간의 문화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벌레가 뽕나무잎을 먹다가 거기서 뽑아내는 씨를 발견했던 고대 중국의 누군가가 저거를 우리 인간의 문화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너무 엉뚱할지 모르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다가 이 연약해 보이는 고운 섬유를 결국 직조해서 비단이라는 의류로 우리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신화적으로 해석한다면 뭐라고 할까? 옛날 놀라운 눈썰미와 통찰력이 있는 두에고치 왕께서 우리들에게 양자매 문화를 전수해준 성왕이 계셨지. 그래서 이 거대한 청동 가면을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의 양자매 신으로 설정했던 고대 잠총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인문학에서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론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촉자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촉을 봤지만 이 촉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이 촉이라는 한자는 두 개의 코드가 있어요. 여기 눕혀져 있지만 이거 눈목자예요. 큰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 벌레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 지역을 고대로부터 촉지방이라고 했을까? 왜 촉지방이라는 촉자는 큰 눈과 벌레를 이 지역의 두 아이콘으로 설정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양자매 문화와 그거를 발견했던 엄청난 눈썰미 있었던 통찰력 있는 잠총이라는 신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는 추론해봤어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보세요.
대형 청동 입신상인데 이게 2m 74예요. 2m 74. 이게 발견됐을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2m 74짜리의 청동 기물을 한 주물틀에 저거를 주저한 거예요. 물론 여기 단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약 한 1m. 그리고 위에 1m 거의 180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일 때 저 존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비범한 제사장이자 샤만 같은 사람을 묘사합니다. 네, 이것을 대형 청동 입신상인데 맞는지는 모르나 그냥 우리가 화양국제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 할 때 이것은 혹시 이 지역의 농경의 문화와 그리고 치수를 담당했던 백관이라는 혹시 그런 제사장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는 거죠. 네, 이거 표면을 탁본을 떠보면 이래요. 엄청난 화려한 마치 그 연미복 같은 그런 청동 옷을 청동으로 의류를 모사하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뭔가 손에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죠. 혹자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뭐 기둥 같은 걸 들고 있다. 깃발. 이렇게 손에 여기 동그랗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근데 일부 학자는 이 오른손의 각도와 왼손의 각도가 다른 걸 보면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양손에 하나씩 쥐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해석도 하는데 뭔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마치 뭐 모세의 그 지팡이를 권위의 지팡이를 든 듯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뭔가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3m 84. 여기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저게 청동기가 저런 청동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천성의 삼성대에서. 이거를 학자들은 성스러운 신수라 그렇게 설정을 해요. 마치 여러분이 동화식으로 말하면 잭과 강낭콩이 잭이 그 강낭콩 씨를 뿌렸더니 이게 하루 만에 뚫고 구름을 뚫고 천지를 연결하는 마치 이거를 중국 신화는 천지절통이라고 해요.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인간과 신이 연결되어 있던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낙원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의 밝은 눈을 따라하고 싶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타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천형을 받아 낙원에서 쫓겨서 인간의 세계로 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라건이라고 하죠. 많은 신화들은 태초에는 신과 인간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늘과 땅과 신과 인간의 세계가 갈라지면서 천지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주의 축이라는 뭐 엑시스 문디 같은 축이거나 아니면 이런 엄청난 신수라는 거죠. 저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나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샤만입니다. 무당입니다. 바로 신과 접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는 하나의 주물틀에 만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사점식으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파괴되어 있는데 사천성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자 이거 보세요. 사천성 고고연구소 뒤뜰에다가 세웠을 때 이 청동 신수의 거대한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할 듯한 고대 신화적 신수를 묘사한 거죠. 마치 그 할리우드 영화의 아바타의 행성에 그 나무 있잖아요. 모든 영감과 기운을 갖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사천성이 굉장히 독특하고 황하의 여인들이 끊임없이 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제사 용기를 만들었던 문명이라면 이 사천성의 이 총문화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직접 묘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 2000년대 들어와서 사천성 성도 부근에 금사라고 하는 곳에서 궁성 유적이 발견됐고 이 유적이 바로 삼성태와 모정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삼성태와 이 금사유적을 함께 묶어 바로 고대 초계 문화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이게 금사에서 발견된 청동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삼성태의 청동상이에요. 어때요? 문화적 연결이 좀 계보가 상당히 연관이 되죠. 이게 바로 같은 주체들이 연결된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태보다 조금 시대가 뒤에 가는 금사유적의 유물들을 보고 오늘날 이것을 포괄하여 고대 사천지방의 총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천에 가시면 이 삼성태 문화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보시고 혹시 나중에 기억되시면 그 광안시에 가셔서 그 광안시에 가면 저 삼성태 문이 온전히 다 1관, 2관, 3관, 4관, 5관에 걸쳐서 전시되어 있어요. 정말 경이로운 문화와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조금 서쪽으로 가시게 되면 기원전 3세기 이제 진시황제가 곧 천하를 통일한 임박했던 기원전 3세기 무렵이에요. 그때 기원전 3세기에 서쪽에 이 진시황제 진나라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지만 진나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저 촉당이 진나라의 영토로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리 태수가 이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갔더니 여기에 장강의 지류인 민강이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물길이 빨라요. 근데 갔더니 마을에서 태수에게 태수날이 올해도 민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을에 그래왔듯이 올해도 마을의 젊은 처녀를 강의 신에게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였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는 고대 중국에서 홍수나 범람을 막기 위해 강의 신에게 제사 지내며 인신 공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빙이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 신에게 홍수가 물론 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빙이라는 사람이 과학기술과 백성에 대한 애민으로 이 지역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관리하자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2300년 전에 제방을 쌓았어요. 이게 유명한 도강원이라는 중국 발음으로는 뚜장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제방시설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보죠. 이 정도 역사유적이라면 이 사천성에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뚜장옌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어떤 방법이냐? 중간에 인공섬을 만들고 흐르는 강물을 2개, 3개의 강물로 이거를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이걸 갈라서 물길의 흐름을 완화시킨 다음에 일부의 물길은 사천평야 지역으로 관계 수리하는 물로 끌어들이고 이 물길을 잦아들게 하면서 홍수를 막았어요. 이게 바로 도강원이라는 시설이고 지금도 여기에 가면 이 도강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천성 성도에 가시면 이 이빙과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계속 이었던 그 아들을 저 석상으로 만들면서 이 진나라 태수였던 이빙이 인신공양을 드디어 막아내고 그리고 바로 놀라운 합리적인 과학적 제방시설을 통해 위민을 했던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사천성 성도에 가면 있어요. 바로 저 도강원을 따라 민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황릉이나 그리고 구체구 같은 유서 깊은 소수민족들의 마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사천성 성도에 가시면 도강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천성은 너무 자연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게 많은데 바로 중국 도교가 시작됐던 바로 사천성 외곽에 청성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삼국지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백성들이 장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반란에 가담하면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황실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면서 천하의 영웅들이 일어나면서 삼국지가 전개되죠. 그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장각이 도교 집단의 바로 종교 집단의 교주였어요. 바로 AD 2세기를 전후해서 중국의 노장 사상의 도가 사상이 종교 집단화하면서 도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 한 축이 장각의 태평도가 있다면 바로 이 사천성 성도 외곽의 청성산을 중심으로 오두미도에 바로 도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바로 이 도교의 성지, 도교가 시작됐던 사천성의 성도를 찾아갔는데 산세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호수가 가로막혀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청성산에 올라가는데 1년 연중 운무가 가득해요. 그래서 마치 속세와 성스러운 공간의 경계처럼 호수가 있고 드디어 배를 타고 나는 속세를 떠나 이 도교의 성지를 가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무가 가득하면서 굉장히 신비롭고 왜 여기에 도교 집단들이 모였을까? 가보니까 산세가 아주 험하진 않아도 1년 연중 운무가 가득하면서 완전히 격설되어 있는 격리된 그런 땅이라는 걸 느껴요. 굉장히 신비로움이 가득한데 배를 타고 드디어 올라가면서 도교 승려들이 이제 스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라고, 그 무속신앙을 중국식으로 하면 도교인데 여러분들은 사찰에 가면 스님들은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도교 스님들은 많이 볼 일은 없지만 중국은 도교 사원에 도관이라는 곳에 가면 도교 승려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도교 승려가 올라가고 가면 향내에 향이 가득하고 촛불을 키우면서 불교 사찰이나 기복적인 그런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가족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저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면서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청성산에 있는 도교 사원의 유서 깊은 그 사원의 모습이죠. 도교 승려 모습이에요. 가서 도교 승려를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 스님의 모습이 너무 인자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유교와 도교를 막 좀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모르죠. 제 말이 알아듣기가 어려우신지 모르지만 그냥 편안한 할아버지 같고 그렇게 불교와 도교에 대한 깊은 교리를 막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힐링이 됐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네, 이 사천성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천성을 알게 되는 것은 AD 3세기경 바로 삼국지의 이야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거기 촉한의 땅이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조조의 위나라, 선권의 오나라, 그리고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와 제갈량이 바로 형주 일부와 익주와 한중과 그다음에 남만을 공략하면서 이 촉한을 근거지로 삼국 정립, 천하 삼분지계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그들은 이 사천지방을 근거로 바로 삼국 정립, 그리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중국인들이 사천성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지금도 너무너무 중국 사람들도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고 마치 지금도 삼국지 이야기와 함께 있는 듯, 그리고 그들이 소설 삼국지연의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죠? 유비와 촉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촉한을 찾고 중국 역사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제갈량이 있는 바로 사당 무사를 참배하는 것을 성지순례하듯 그들은 제갈량의 충정이 오롯한 이 무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저 위에
제갈량이 딱 모셔있어요. 물론 소설은 제갈량을 과장한 것도 있고, 제갈량을 마치 불패의 전쟁의 신 같은 모습으로 군사이자 책사를 부리고 있는데 그건 과장이에요. 그런 모든 거품을 걷어내더라도 제갈량은 동아시아 역사상의 인물이고 최고의 행정가이고, 그리고 주군을 향한 충정이 가장 충의를 지키고자 해요. 죽는 순간까지 오장원에서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주군이었던 유비의 유지를 받들었던 사람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오죽하면 그는 죽고 이 무사에 묻히며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유비를 모시고 싶어서 이 무사 뒤에는 유비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무사를 가면 제갈량과 유비를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는 아마도 죽은 이후에도 저승에서도 유비를 모시고 있는 거죠. 바로 무사. 사천성에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이 삼국지의 중심 도시고 바로 무사죠. 아마 20몇 년 전 저도 무사에 찾아가서 제갈량 앞에 가서 제갈량과 관련된 유적은 중국 각 지역에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건 바로 사천성의 바로 성도 무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천성이 얼마나 멀고도 험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는지 당나라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이고 두보와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이 차이는 있지만 200이 사천성을 가면서 그 유명한 촉도난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가 매우 유명하죠. 이 시를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200이. 촉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험하여 나더러 하늘을 가라면 내가 하늘을 가지 사천성의 촉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험준하다. 한탄하면서 오죽하면 제목이 너무 좀 직설적이잖아요. 촉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구나 라고 하는 이 시를 지었던 바로 촉도난의 시예요.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사천성 성도에 머무르며 그리고 자신의 만년을 보내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글을 쓰고 시를 지었던 바로 두보예요. 정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천성 성도의 이 두보 초당을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겸양되게 이곳에 작은 집을 짓고, 그래서 이것을 초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천성에 가시면 바로 두보 초당을 가는데, 최근에 이 두보 초당 입구에 정말 마치 현대 미니멀리즘 같은 이 동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좀 너무 세련되게 두보의 모습을 저렇게 세웠는데, 들어가 보면 정말 이런 곳이 바로 장강유형 남방 지역의 사대부들의 바로 풍요와 그리고 학문의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두보 초당이에요. 이 사천성은 사실은 거의 사시사철 좀 습한 지역인데 그의 봄에 굉장히 건조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봄날 새벽 두보가 이렇게 있는데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듯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보가 그 감흥을,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수의 시를 지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춘야희우, 봄날 깊은 밤 반가운 비가 내렸네라고 하면서 춘야희우라는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천성 성도 깊은 밤에 거기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보면 이래요. 호지 시절 당춘내 발생 수풍 잠 입야 윤물새 무성 야경 운구흑 강선화 총명이다. 효간 홍수처 화중근관성이라, 이런 시예요. 이 첫 구절이 매우 유명해서
두 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은 비가 그 때를 알아. 이 말이에요. 호우지 시절. 아마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에 보면 건조했던 거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 반갑고 좋은 비가 자기가 내릴 때를 아는 거예요. 호우지 시절. 우리나라 멜로 영화의 대가인 허진호 감독이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배경이 사천성의 성도예요. 왜 이 영화의 제목이 호우 시절인지 알겠죠? 여기 지자를 뺐어요. 대신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 제목을 줬지만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은 Good Rain Knows예요. 좋은 비가 그때를 알아 라는 말을 쓴 거죠. 바로 이 식구 때문에 그래요. 반가운 비가 그 내릴 때를 알아. 봄을 맞이하여 이제 생명이 발동하는구나. 바람을 따라 깊은 밤은 젖어드는데 윤물, 이 비가 내려 모든 만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윤물 새무경. 근데 비가 촉촉히 빗소리가 나는 듯 마는 듯 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적은지 소리는 없어요. 새 무성. 그리고 저 들판에 작은 고랑을 따라 아마 새벽의 운무인가 보죠. 운무는 검게 들이우게 되는데 저 멀리 장강에 떠있는 배만이 화촉불을 혼자 켜고 있구나. 아주 어두컴컴하고 운무까지 껴있어요. 근데 저 멀리 장강에 새벽 물고기 하려고 뛰었는지 배들이 있는데 촉등을 켜놓으니까 그것만 둘이 켜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보니 저 습기가 있는 곳은 붉은색들이 막 그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화중, 이제 봄의 꽃들이 막 비가 내리자 꽃들이 더욱더 깊어지며 화중 금관성, 바로 당나라 때의 사천성의 성도의 명칭이 금관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꽃은 더욱더 만발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시를 짓는, 그리고 저런 시 하나가 사천성의 성도라는 것의 매력을 얼마나 잘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 표현한 그 하나의 시가 그 도시를, 그 지역을 표현했다면 그 시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남아 그 지역과 문화와 도시를 후세인들에게 남겨줍니다. 사천성 성도에는 바로 이 두보를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두보초당 가시면 언제 가도 좋지만 봄날에 가시면 바로 이 춘야희우의 식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